오늘 낮 1시경 중견기업 태성화학의 외동딸 치양이 도심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뒤 신원 미상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납치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A양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작스레 다가온 트럭에 받치며 시작됐습니다. 당시 트럭 운전자는 졸음운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했으나 이어서 나타난 헬멧 착용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진 치양을 태우고 현장을 급히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치양은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며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납치범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라며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트럭 운전자는 현재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졸음운전 여부와 과실 정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우입니다. 남들은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떤 부귀영화도 싫습니다. 오직 내 딸만 보고 싶을 뿐입니다. 6개월 전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내 딸의 행방을 아직도 찾는 중입니다. 6개월 전 사건 발생 3일 후 저녁 7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비공개 사무실에서 최 회장과 처음 회의를 합니다. 경찰에서 딸의 행방을 수사 중이기는 하나 개인적으로도 김영욱 팀장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김영욱 팀장은 은퇴한 전직 강력계 수사관으로 냉정과 집중력의 화신으로 불리던 인물입니다. 수십 년간 실종 사건, 유괴, 조직 범죄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온 베테랑입니다. 조명이 어두운 방 안. 긴 테이블 너머 검은 점퍼를 입은 김영욱이 말없이 앉아있다. 맞은편에는 수척해진 얼굴의 최강호 회장이 서류를 움켜쥐고 있다. 최강호 회장은 낮게 슬프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김 팀장, 내 딸 반드시 살아있다고 믿고 있네. 내 딸을 찾아주게. 김영욱은 말없이 노트에 짧은 메모를 적는다. 차가운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본다. 회장님, 감정은 접어두십시오. 지금 중요한 건 따님이 그동안 누구 몰래 누구를 만났는지입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는 졸음 운전이었다고 단순 사고라고 하지만 난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 그 장소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서 내 딸을 데려갔지 않나. 사고가 아니라면 누군가 딸을 노리고 트럭까지 이용해서 계획적으로 납치했다는 건데요. 납치가 목적이었다면 시끄럽게 교통사고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내 딸을 죽이려 했단 말인가? 진정하세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예측한 것뿐입니다. 사건 당시 가족 중에 누가 따님의 위치를 알 수 있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정적. 회장은 입을 꾹 다문다. 김영욱의 노트엔 위치 정보 유출 경로라고 또박또박 쓰인다. 사건 발생 5일 후 밤 10시 민간 수사팀 트라이앵글 비밀 회의실에서 사건에 대한 분석 회의가 진행 중이다. 전자칠판에는 도심 한복판 CCTV 경로와 도로 지도, 그리고 오토바이 경로 시뮬레이션이 뜬다. 김영욱이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구간을 짚는다. 여기 오후 12시 57분 트럭은 시속 43km로 이동 중이었고 정차까지 3초 걸렸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트럭이 멈추기도 전에 진입합니다. 이건 사고를 보고 온 게 아니라 사고가 날 걸 알고 있었던 놈의 동선입니다. 그럼 사고 자체가 설계된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들쳐업고 뒤도 안 보고 달립니다. 겁먹은 일반인은 절대 저렇게 행동 못합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신호는 확인하셨나요? 도심의 4개의 CCTV에서 흐릿하게 잡혔습니다. 도난 신고된 오토바이였습니다. 김영욱은 무표정한 얼굴로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긴다. 거기엔 납치 전날 최수진 양의 스마트폰 위치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다. 사고가 나기 전날 최수진 양은 평소엔 가지 않던 성동구의 한 카페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만난 겁니다. 사건이 나기 전에 분명히 딸 최수진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후 아침마다 소식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전화가 옵니다. 6개월 동안 아무런 단서조차 못 찾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됩니다. 또 다른 아침, 또 다른 절망. 여보세요, 회장님. 김영욱 팀장의 목소리가 언제나처럼 무거웠다. 최강호 회장은 수화기를 귀에 대고 숨을 참았다.
혹시라도 좋은 소식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직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같은 대답. 최강호 회장의 어깨가 더욱 무겁게 처졌다. 남들은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올해 63세가 된 최강호. 중견기업 태성화학을 일궈낸 그에게 지금 부귀영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딸만 보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6개월 동안 아무런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딸 수진이의 남편 사위 이준서 상무가 찾아와 딸의 아버지 장인을 위로한다. 듬직하고 고마운 사위의 존재가 최강호 회장에게는 유일한 위안이다. 아버지의 현재 아픈 심정을 사위 이준서 상무가 와서 위로해준다. 사위가 듬직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결혼한 지 3년 되었다. 아버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진이도 보고 싶고 아버님의 건강도 걱정됩니다. 이준서 상무가 장인어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회사 일은 제가 맡을 테니 아버님은 몸부터 챙기세요. 저는 제 아내를 반드시 찾을 겁니다. 최강호 회장은 사위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믿음직한 사위가 있어 다행이었다. 그날 오후 김영욱 팀장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회장님, 혹시 따님이 최근에 특별한 일이나 사람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사실 그날 교통사고가 단순한 졸음운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따님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강호 회장의 손이 떨렸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딸은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태성화학. 30년 전 작은 화학 원료 회사로 시작해서 이제는 업계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성공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른다. 경쟁사들,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들, 사업 과정에서 생긴 원한 관계들. 최강호 회장은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혹시 자신 때문에 딸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닐까? 내가 딸을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 홀로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배어 있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반드시 찾을 겁니다. 이준서는 여전히 최강호 회장 앞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왜 그녀가 사라져야 했는지를. 3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다. 태성화학의 상무 자리,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언젠가 물려받을 거대한 재산. 하지만 최근 아내가 자신의 비밀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회사 자금 유용, 경쟁사와의 은밀한 거래를 해서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 그리고 장인을 배신하고 자신이 회장이 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아내 수진이가 모든 걸 알게 되었다. 이준서는 이를 악물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였었다. 김영욱 팀장이 좀처럼 오후에는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오후에 전화가 왔다. 회장님, 혹시 사위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김영욱 팀장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최강호 회장이 당황했다. 준서 말인가? 사실 따님의 휴대폰 기록을 분석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일 따님이 누군가에게 준서의 진실을 알았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중단된 흔적이 있어요. 최강호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 의심하는 것 같은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따님 사건과 정말 관련이 있다면 회장님도 위험합니다. 좀 더 깊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편 도심과 한참 떨어진 외곽의 고요한 주택. 그 안에서는 세상이 모르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맥박이 안정되고 있어. 다행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어. 박민주는 조심스럽게 청진기를 내려놓으며 숨을 돌렸다. 전직 의사였던 그는 6개월 전 그 끔찍했던 사고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수진을 구조했다. 당시 그는 검은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중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 트럭이 마치 조준하듯 한 여성을 향해 돌진했고 길가에 서 있던 한 남성은 그 장면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오토바이를 돌려 수진을 태우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혼수 상태였다. 온몸이 피범벅이었고 의식은 없었지만 맥은 살아있었다. 여긴 안전해, 수진아. 아무도 우릴 모를 거야. 민주는 수진을 자신의 비밀 거쳐 경기도 외곽의 별장으로 데려왔다. 그곳은 오직 그만이 알고 있는 공간이었다. 6개월 동안 그는 의사로서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 그녀를 치료했다. 뇌 손상으로 인해 혼수 상태가 길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그녀 곁에 앉아 중얼거렸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준서의 추가 범죄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의사도 친구도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 순간이 오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늘 미세한 신음이 들렸다. 민주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고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수진아,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마침내 조심스럽게 떠졌다. 6개월 만의 기적이었다. 오빠, 여기가 어디야? 괜찮아. 여긴 안전한 곳이야. 너를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야. 수진의 눈이 천천히 초점을 잡기 시작했다. 혼란스러운 기억의 파편들이 서서히 떠올랐다. 남편 이준서. 그리고 그가 저지른 일들.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그녀는 그 증거를 넘겨받으려 박민준을 만나러 가던 길이었다. 그때 사고가 났다. 오빠, 아빠한테 알려야 해. 이준서에 대해서 아빠가 알아야 되잖아. 의식을 되찾은 그녀가 박민준에게 말했다. 위험할 수도 있어. 이준서가 눈치챌 수도 있고. 아니에요. 아빠가 계속 고통받고 계시잖아.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끝낼 때가 됐어. 민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여전히 미약한 손끝이지만 생명의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그가 기다려온 순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었다. 박민주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최강호 회장을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데려올 방법을 찾아야 했다. 박민준과 최수진 씨는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다. 박민주는 강남 대치동에서 나고 자란 전형적인 금수저였다. 강남을 떠나본 적 없는 귀공자로 의대 졸업 후 의사를 했지만 최근 의사 직업을 접고 사업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넓은 인맥을 자랑했다. 민주는 수진이에는 믿을 만한 친구이자 든든한 조력자였다. 민준 오빠, 우리 남편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해. 6개월 전 그녀는 박민준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 남편 이준서의 수상한 행동들이 계속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걱정 마. 내가 알아볼게. 근데 너무 표시내지는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침착해. 박민주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이준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다. 사고 당일 최 회장의 외동딸 최수진은 박민준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박민준이 조사한 남편의 비리 자료를 받기 위해서였다. 형, 오토바이 좀 빌려줘. 급한 일이 있어서. 박민주는 선배에게 오토바이를 빌렸다. 나중에 도난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말이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오는 길에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거는 사고가 아니야. 현장에 먼저 도착한 박민주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트럭 운전사는 분명 졸음 운전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이준서의 모습도 포착했다. 이 자식이 정말로 수진이를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지. 박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자신의 소중한 후배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가 기다려온 순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었다. 박민주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최강호 회장을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데려올 방법을 찾아야 했다. 며칠 후, 최 회장이 기부 후원 중인 복지재단 행사에 의사 자격으로 자연스럽게 참가했다. 푸른 현수막 아래서 조용히 진행 중인 정기 행사.
최강호 회장은 수십 번을 경험한 듯 자연스러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정장 차림의 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행사장 한켠. 한 남자가 혼자 고요히 서 있었다. 빛나는 회색 실크 넥타이에 짙은 남청색 수트, 단정히 빗은 머리, 그리고 뚜렷한 이목구비. 귀공자란 단어가 딱 들어맞는 남자 박민준. 그는 군중 속에 있었지만 어딘가 동떨어져 있었다. 말을 걸어오는 이들에게도 짧은 고개 인사만 남길 뿐. 박민준은 주변의 시선을 피해 다가가며 작게 말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따님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최 회장은 황급히 행사장의 안쪽, 재단 고문들이 사용하는 조용한 응접실로 자리를 옮겼다. 회장은 먼저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았다. 박민준은 낮게,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수진이 대학 동아리 선배 빅민준입니다. 우리 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나? 회장님 따님은 살아 있습니다. 혼수 상태였지만 지금은 눈을 떴습니다. 뭐라고요? 진짜입니까? 제가 직접 치료했습니다. 6개월 전 사고 당시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트럭은 그녀를 노렸고 근처에서 누군가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내 딸 수진이는 지금 어디 있죠? 그 아이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건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위치가 알려지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말없이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누르며 화면을 회장에게 보여줬다. 전화가 연결되자 짧은 침묵 뒤에 약한 숨소리가 들렸다. 아빠. 나야, 수진이야. 최 회장의 손이 떨렸다. 그는 말문이 막힌 채 화면을 응시했다. 수진아, 정말 너냐? 살아있는 거냐? 응. 아빠, 민준 오빠가 날 살려줬어. 아직 움직이긴 힘들지만 아빠 목소리 듣고 싶었어. 눈가가 붉어진 회장은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목소리. 그토록 찾고 싶었던 내 딸 수진이. 전화가 끊어지고 민주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최 회장님, 이 자리를 드리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회장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수진이는 인신 중입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움직이지는 못해요. 내 손상 후 회복 중이라 정밀 관찰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날은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의 사위 이준서, 그가 관련돼 있습니다. 회장의 안색이 싸늘해졌다. 박민주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의 사위 이준서. 그가 이 사건에 관련돼 있습니다. 순간 최 회장의 호흡이 미세하게 멎었다. 의자에 앉은 자세는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잠시 허공을 멍하게 응시했다. 어깨선이 말없이 떨렸다. 너무나 조용해서 오히려 강렬했다. 이준서. 순간 수십 장면이 회장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자신이 결혼을 허락했던 그날. 사위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평생 수진이 하나만 바라보겠다고 말하던 순간. 딸의 생일날 함께 웃으며 건배하던 장면. 병원에서 쓰러진 수진을 처음 봤던 그날. 침묵을 지키며 곁에 서 있던 사위의 얼굴. 모든 장면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거짓된 미소가 있었다. 이준서 그놈이 수진이를. 최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러나 이내 이를 꽉 물며 감정을 억눌렀다. 입가에 잔 근육이 꿈틀거렸다. 눈동자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분노는 흘리는 게 아니라 삼키는 것이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되물었다. 확실한가? 박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트럭은 수진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살해 시도였습니다. 회장은 턱을 들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목울대가 한 번 꿀꺽 움직였다. 그리고 낮게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딸을 준 게 아니라 심승한테 내준 거였군. 그는 이내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소리가 짧아졌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슬픔은 잠시였고 회장은 곧 전쟁의 표정을 되찾았다. 민준 씨, 이 이야기는 김영욱 수사팀장에게 반드시 전달해야겠소. 그 사람은 내가 직접 선임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김 팀장도 요즘 이준서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었소. 그 정도면 믿을만하니 박민준 씨와 협력하라고 내가 그에게 지시하겠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께 한 가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말해보시오. 민주는 깊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회장님, 절대로 수진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마십시오. 특히 준서에게는 절대요. 그는 죽이지 못해 안달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수진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회장님까지 의심받게 되면 회장님도 위험하고 수진이는 진짜로 죽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이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내 딸을 위해서라면 난 오늘도 딸을 잃은 아버지처럼 살겠소. 민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회장도 따라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부턴 우린 같은 편이오. 박민준 씨와 협력하라고 내가 직접 말해두겠소. 박민준이 말했다. 회장님, 앞으로 며칠이 고비입니다. 이준서가 의심하지 않도록 연기를 잘하셔야 해요. 연기라. 3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이런 연기는 처음이군. 최강호 회장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드디어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쳤다. 이제 이준서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진실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이었다. 집으로 돌아간 최강호 회장. 회장님, 늦으셨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준서가 현관에서 최강호 회장을 맞았다.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이제 최강호 회장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 들렸다. 아, 김 팀장과 만나서 수진이 일로 얘기를 좀 했네. 최강호 회장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딸의 말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다. 그래서 뭔가 진전이 있었나요? 이준서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혹시 뭔가 발견된 것은 아닐까? 아니야. 여전히 실마리가 없다는 얘기만 들었어. 참 답답하구나. 최강호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번만큼은 연기가 아니었다. 사위의 배신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진짜였으니까. 이준서의 불안감. 이상하다. 회장님 표정이 평소와 달라. 이준서는 장인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뭔가 알아챈 것은 아닐까? 아버님, 너무 걱정 마세요. 분명히 수진이를 찾을 거예요. 그래, 고맙다. 최강호 회장의 대답이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들렸다. 이준서의 불안감이 커졌다. 김 팀장을 만난 날, 다른 때와는 달라. 최 회장이 무엇인가 말을 아끼고 있는 듯한데. 이준서는 김 팀장을 미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다음 날 아침 김영욱 팀장이 태성화학을 찾아왔다. 이준서를 만나러 온 것이다. 상무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지요? 사실 회장님 따님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김영욱은 이준서를 회의실로 불러냈다. 이는 박민준과 미리 계획한 일이었다. 이준서가 사고 당일 현장을 지켜본 것을 박민서가 말을 했기 때문이다. 혹시 사고 당일 상무님은 어디 계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날요? 회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이준서가 경계심을 드러냈다. 아, 그냥 혹시 뭔가 이상한 점을 목격하셨나 해서요. 가족분이니까 더 자세히 알 수도 있잖아요. 김영욱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내심 이준서의 반응을 세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며칠 후 오후 김영욱은 낡은 공중전화 박스 옆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쳐두고 있었다. 귀에 작은 무선 이어셋을 끼운 채 부하 요원의 보고를 듣는다. 팀장님, 방금 확인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그 SUV 같은 번호판입니다. 차 안에 탑승자는 2명. 서너 차례 방향을 바꾸셨는데
전부 따라붙었습니다. 김영욱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렇군. 드디어 꼬리가 붙었군. 그는 신문을 접고 작은 USB를 구두 밑창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무전기로 짧게 명령한다. 놈들이 우릴 쫓고 있어. 오늘 새벽에 민준 씨, 수진 씨는 즉시 별장에서 철수시킵니다. 대신 그 장소는 아직 사용 중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알겠습니다, 팀장님. 박민주는 조용히 수진의 의료 장비를 정리하고 지하 통로를 통해 의료용 이송 차량으로 그녀를 옮긴다. 오빠 무슨 일이야? 그것들이 눈치챈 것 같아 김 팀장한테 미행이 붙었어. 수진아 다행이야. 네가 움직일 수 있어서. 이번엔 우리가 먼저 속이는 거야. 김 팀장의 차량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출발하고 위장용 블랙박스를 다른 차량에 장착해 감시팀을 혼란시키며 사라진다. 그날 오후 수진이는 새벽에 빠져나갔고 수진이 머물렀던 별장에서는 예상 외의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불판 위에서 고기 굽는 소리, 젊은 남녀 몇 명이 맥주를 마시며 웃고 떠드는 소리, 잔잔한 음악, 그리고 주차장엔 SUV 차량 여러 대가 늘어서 있다. 이준서의 부하 중 한 명이 핸드폰을 한다. 여기 그냥 별장 파티 중입니다. 연기까지 피우며 태평하네요. 안에 여자는 없습니다. 구조 흔적도 없고요. 다른 감시자는 CCTV를 분석하며 보고한다. 지난 24시간 안에 응급환자 이송 기록도 없습니다. 그 여자는 이 안에 없던 게 확실합니다. 됐어. 그럼 다 청수시켜. 다음 타깃은 최강호 회장이야. 이젠 시간이 없어. 그날 밤 파티를 마친 청년들은 차량에 타고 별장을 떠난다. 그들은 모두 김영욱 팀장이 고용한 배우들이었다. 별장의 전력과 통신은 리모컨으로 완전 차단된다. 출입로는 봉쇄되고 감시 장비는 철거된다. 김영욱은 지하 터널 입구에서 무전기를 꺼냈나. 민준과 수진이는 오히려 서울 중심가로 들어왔다. 감시에 손길이 닿지 않는 외국에 가 있는 민준의 형빈 아파트로 옮겨졌다. 은신, 작전 완료. 놈들은 낚였고 수진 씨는 안전합니다. 다음 작전은 우리가 반격해야죠. 한편 태성화학 상무실 이준서.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던 이준서는 여유롭게 셔츠 주름을 정리한 뒤 자리에 앉았다. 모니터에는 비공개 보고서 하나가 떠 있었다. 이사회 재구성 시뮬레이션 보고 1차 시안서였다. 이제부터는 태성이 내 거다. 그의 얼굴엔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수진이 사라진 지금 최강호 회장은 감정적으로 무너져 있었고 회사 핵심 임원들은 장인보다 사위인 자신에게 기대를 걸기 시작했다. 2주 후에 정기 이사회에서 회장의 건강 이상과 후계 부재에 대한 주주 제안, 그리고 나 이준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다. 생각만 해도 신이 나는구나. 이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블릿으로 이사회 발언 시나리오를 넘겼다. 실패 없는 그림. 모두가 현명한 선택이라 평가할 구도. 그리고 그 전에 최강호 회장은 조용히 퇴장해야 했다. 그는 서류 더미 아래에서 의료 컨설팅 회사 명함 하나를 꺼내 들었다. 겉보기엔 고급 건강검진과 스트레스 관리, 영양치료를 제공하는 평범한 프리미엄 의료업체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들은 그림자 속을 걷는 사람들이다. 고위 인사의 이름 앞에 고인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방법. 그들은 그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그들과 접촉을 마쳤다. 이제 계획은 단순하며 이미 실행 중이다. 회장의 건강이 최근 급격히 나빠졌다는 우려는 그의 입에서 시작되어 임원들의 입으로 전파되고 있다. 그럴듯한 명분 아래 그는 회장의 건강팀을 더 전문적인 팀으로 교체하자고 제안했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추천한 의료 컨설팅 팀이 회장 곁에 들어앉는다.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건강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안에 죽음의 씨앗이 들어있다. 투여될 약물은 간과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조합. 증상은 애매하다. 노화, 피로 누적, 스트레스. 수면 중 혈압을 무너뜨리는 진정제 혈압약 혼합 투여. 그것은 새벽 3시경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심정지로 죽게 만든다. 부검도 소용없다.
그 약물은 한국엔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회장이 죽은 후를 위한 모든 준비도 이미 끝났다. 그는 비상대책이사회 구성을 제안할 문서를 만들었다. 후계 구조 개편, 주주 설득, 심지어 추도사까지. 그가 원하는 건 눈물 흘리는 비운의 사위로 비상경영 체제를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다. 그는 지금 죽음도 없이 전쟁을 끝내려 한다. 한 방울의 피도 없이 제국을 삼킬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은 단 한 가지 변수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 박민준과 살아있는 최수진. 그들이 진실을 세상에 꺼내기 전에 회장은 죽어야 한다. 이제 남은 건 시간이다. 누가 먼저 움직이는가? 누가 먼저 죽이는가? 그리고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가? 한편 같은 시간 태성화학 내부보안팀 사무실. 김영욱 팀장은 노란색 마커로 표시된 보고서의 특정 문장을 굵게 선을 그었다. 이사회 안건, 회장 직무 정지 권한 검토, 주주 의결권 위임한 3건 포함. 이 사람 이준서가 움직였군. 그는 곧바로 팀원을 불러 내부 인사 동향, 사회이사 배경, 최근 주주 미팅 기록 등을 요청했다. 이사회 날짜는 2주 후입니다, 팀장님. 김영욱은 잠시 책상 너머를 응시하다 다급하게 의자에서 일어났다. 시간이 없다. 회장님에게 바로 알려야 해. 그리고 박민준과 최수진을 지금부터 완전 보호에 들어가야 해. 김영욱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을 세상에 꺼내기엔 아직 시체 놀이가 끝나지 않았다. 이준서는 지금 회장이 되려 한다. 그는 끝을 보려고 든다. 한편 박민주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이준서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고 있었다. 김 팀장님, 이준서, 이 사람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박민준이 김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뭘 찾았는데? 결혼 전에도 다른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낸 전과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 자금 유용한 것도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었대요. 증거는? 다 있어요. 전 여자친구들 증언도 받아놨고 이전 직장 동료들 진술서도 확보했어요. 김영욱이 만족스러워했다. 좋아. 이제 완벽한 그물망이 완성되어 가는군. 오빠, 제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침대에서 일어난 수진이가 박민준에게 말했다. 이제 수진이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다. 아직 무리하면 안 돼. 내 몸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야. 괜찮아요. 이제 그 사람의 가면을 벗겨야 해요. 더 이상 아빠가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어요. 수진이의 눈에 강한 의지가 보였다. 그날 밤 네 사람이 비밀리에 만났다. 최강호 회장, 수진이, 박민준, 김형욱.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김영욱이 말을 시작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됐습니다. 횡령, 살인미수, 사기결혼. 이준서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건가? 최강호 회장이 물었다. 최수진 씨가 직접 나타나는 겁니다. 이준서가 가장 당황할 만한 순간의 말이에요. 박민준이 계획을 설명했다. 내일 이사회 자리에서 이준서가 아버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회사를 장악하려 할 거예요. 그 순간 수진이가 나타나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거죠. 운명의 날. 수진아 정말 괜찮겠니? 최강호 회장이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네, 아버지. 이제 끝내야 해요. 그 사람이 우리 가족과 회사에 한 모든 일에 대해 값을 치르게 해야죠. 수진이는 각오를 다졌다. 6개월간의 악몽을 끝낼 때가 왔다. 그럼 내일 이사회에서 보자. 김영욱이 말했다. 경찰도 대기시켜놨으니 이준서는 법정으로 직행하게 될 거야. 운명의 이사회 날. 이사님들, 오늘 중요한 안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준서가 이사회 테이블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드디어 자신이 꿈꿔왔던 순간이 왔다. 저희 회장님께서 6개월간 큰 충격으로 인해 회사 경영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제 회사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강호 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마치 정말로 절망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따라서 저는 오늘 임시 대표이사 선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사들의 동료. 장모님, 갑작스러운 제안이네요. 한 이사가 당황한 듯 말했다.
회장님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회장님께서는 최근 중요한 결정들을 미루고 계시고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준서는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이사들에게 나눠줬다. 물론 모두 조작된 것들이었다. 이는 회사와 주주들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최강호 회장의 연기. 준서야, 최강호 회장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정말 무능한 아빠였구나. 딸도 지키지 못하고 회사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이사들이 회장의 말에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다. 이준서는 내심 만족스러워했다. 아버님,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회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맡아라. 최강호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준서의 눈에 승리의 빛이 스쳤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잠깐만요. 김영욱 팀장이 들어왔다. 그 뒤로 몇 명의 경찰관들이 따라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준서가 당황하며 물었다.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아, 그리고 특별한 증인도 모셔왔습니다. 충격적인 등장이 펼쳐진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안녕하세요, 이사님들. 수진이가 들어왔다. 6개월 전 사고로 죽었다고 여겨졌던 최강호 회장의 딸이 살아서 돌아왔다. 수진이! 이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놀랐나요, 여보? 수진이가 차갑게 미소 지었다. 6개월 전에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을 때만큼 놀랐나요? 이사회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 이사가 당황해하자 수진이가 명확하게 말했다. 제 남편 이준서가 저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제가 그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민준이 준비된 자료들을 이사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이준서 상무의 회사 자금 유용 내역입니다. 3년간 총 50억 원을 빼돌렸어요. 이준서의 절망적인 변명.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수진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게 기쁘지만 이준서가 발버둥 쳤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왜 이런 거짓말을! 거짓말? 수진이가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수진이가 모든 걸 알았어! 더 이상 둘 수 없다! 사고처럼 보이게 해야 해! 이준서 자신의 목소리였다. 6개월 전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완전한 몰라. 이제 끝이야. 이준서. 김영욱 팀장이 부른 수사관들이 수갑을 꺼냈다. 횡령, 살인미수, 사기 결혼으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안 돼! 이건 함정이야! 계획된 일이라고! 이준서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다. 맞아요. 계획된 일이에요. 수진이가 남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저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 계획했어요. 수진아. 최강호 회장이 일어나 딸을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다. 아빠,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이사들은 아직도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태성화학이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었다. 한 달 후 태성화학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이준서는 15년형을 선고받았고 빼돌린 자금도 모두 회수되었다. 민준 오빠, 정말 고마워요. 회복한 수진이가 박민준에게 말했다.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이제 뭐 할 거야? 회사 일을 도우려고요. 아버지 혼자서는 힘드실 테니까. 최강호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6개월간의 악몽이 끝나고 이제 진정한 가족이 다시 모였다. 그런데 수진아, 앞으로는 누군가를 믿을 때 더 조심해야겠구나. 네. 아빠, 하지만 진짜 믿을 만한 사람들은 있어요. 수진이가 박민준과 김영욱 팀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족보다 더 소중한 친구들이요. 그날 저녁, 사옥 옥상에서 노을을 함께 바라보던 수진과 민준. 수진아.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앞으로는 내가 너 지킬게. 이번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기댔다. 나도 그럴 거예요. 우리 같이 살아가요. 그들의 사이엔 더 이상 두려움도 거짓도 없었다. 6개월 후 어느 가을 저녁, 한적한 교회의 작은 채플.
햇살이 노을빛으로 물들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다. 수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민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최강호 회장은 입꼬리를 떨며 딸을 바라보았다. 민준이 넌 딸을 위해 목숨을 걸었지. 이젠 그 사랑 평생 책임질 수 있겠나? 민준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죽을 때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라도 지킬 겁니다.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웃었다. 아빠, 이제 진짜 행복해져도 될까요? 최 회장은 두 사람의 손을 맞잡아 주며 말했다. 이제야 내가 온전히 웃는구나. 그래, 행복해라. 내 딸, 그리고 내 사위. 한쪽 벤치에는 정장을 입은 김영욱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입꼬리는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다. 끝까지 살아남은 놈들이 결국 웃는 법이지. 그 옆에 앉은 부하가 말했다. 팀장님, 지금은 축하 자리잖아요. 김영욱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이준서 같은 놈은 또 나올 수 있어. 그땐 또 우리가 막아야지. 그 말 끝에 조용히 잔을 들어 하늘을 향해 기울였다. 그동안 잘 싸웠네요, 수진 씨. 수진 씨는 진짜 강한 여자예요. 촬영 기사가 외친다. 자, 모두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그 순간 민준이 수진의 귀에 살짝 속삭인다. 그날 6개월 만에 내가 눈 떴을 때 세상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았어. 수진이 웃으며 대답한다. 이제 우리 둘만의 세상을 만들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고통의 시간은 끝났고 진심은 결국 모든 상처를 이겨냈다. 사랑은 그렇게 다시 피어났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단 한 사람의 진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실과 용기가 살아있는 감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